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책에서 크기가 작을수록 사람과 자연에 이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커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우리의 이유가 고민을 나눕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진행하는 하승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후에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 PD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특집 방송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듯이 말로만 들었던 네. 충청권 메가시티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대전시는 이거를 이제 공개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구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옥천의 미래와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요 보고서를 사실 이런 거 원래 지자체가 알아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잘 안 가르쳐 주니까 2회에 걸쳐서 좀 이 보고서를 좀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이 보고서 전체 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 좀 빼고 좀 저희가 주민들이 꼭 알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보고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PD님은 보고서 이런 거 보면 주로 뭐부터 보세요? 제목부터 봅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 보고서 제목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 연구 용역 보고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은 메가시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메가시티라는 말이 혹시 어떤 건지 지난번에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네, 네. 그쵸. 메가시티 말 그대로 큰 규모로 그쵸. 형성되는 도시.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은 메가시티일까요? 아마 광역지자체 여러 개가 합쳐진 정도의 크기인 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0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이 아니라 사실 이제 수도권과 비슷한 규모를 만들는데 사실 수도권은 이미 2,500만 넘어서 네. 사실 뭐 1000만이 비슷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의 광역권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인구 유출도 막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근데 보통 메가시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보시면 이 보고서는 여기 딱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메가시티라고 쓴 게 아니라 광역생활경제권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네. 맨 처음에 이 메가시티를 추정했던 부울경은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동남권 상생협약에 시작해서 초광역권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초광역경제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리고 강원도도 지금 따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강원형 특별광역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조금씩 약간씩 그러니까 비슷한 듯한데 약간씩 다르죠. 네. 초경제광역권 있고 특별광역권 있고 충청은 여기다 생활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광역생활경제권. 그럼 저 지금 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구상은 비슷한데 왜 충청은 생활이란 말이 들어갔을까? 다른 데랑 되게 뭔가 큰 차이가 있는 걸까? 네. 뭐 이런 걸 한번 저희도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표지를 넘기시면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연구 용역 보고서는 제출자가 다 있습니다. 네. 돈을 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대전광역시장. 네. 그렇죠. 대전광역시장은 왜 이 연구 보고서에 돈을 썼을까요? 뭔가 이 연구 보고서에 이거는 뭔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돈을 준 사람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것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계획을 누가 필요하냐면 사실 보면 이게 이제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메가시티 만든다는 건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4개잖아요. 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네. 그럼 이 4 중에 누가 제일 셀까요? 세종이 제일 셀 것 같습니다. 세종요? 인구는 적지만 특별자치시니까 왠지 행정도시가 있으니까. 그 느낌상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밀집도로 보거나 이러면 이제 대전이 광역시잖아요. 네. 세종은 사실은 이제 행정복합 도시가 되면서 특별자치시가 된 거고 특별자치시가 되면 좋은 점은 돈이 좀 더 들어와요. 저희 나중에 이제 오늘 예산도 볼 건데 네. 이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대전광역시하고 세종시는 요즘은 거의 같이 구상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광역시에 이 연구 보고서를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대전광역시 것만은 아니고요. 그 표지에 보시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라고 네. 하는 게 같이 발주처로 되어 있고요. 그때 마크 크기가 충청북도랑 충청남도는 돈의 액수 크기 차일까요? 더 작아서 뭐지 이 공평하지 않은 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공평하지 않으면 액수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하나 넘겨보시면 이제 이게 참여 연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면 이런 거는 저희가 굳이 안 보는데 사실 이제 저희처럼 이제 약간 돈의 출처를 쫓는 사람들은 누가 참여했는지도 잘 봐요. 아,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다 거의 연구 보고서 중에 되게 특이하게 모든 연구원들이 다 이 중에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연구원들로만 돼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민간이 끼어 있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민간이 끼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도 하는데 이 보고서는 진짜 특이하게 모든 연구원들이 다 대전세종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에 네. 소속된 사람들로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종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다 이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드나 그렇게 하면 사실 이거는 광역자치단체가 돈 내고 연구진들 다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연구원들인데 네. 그럼 사실 이런 거는 주민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민간 회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얘기를 하고 이거 우리 이런 계획하고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사실 모든 연구 용역은 중간 보고회 하고 최종 보고회 하거든요. 네. 그럼 중간 보고회 할 때 주민들 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게 2030년까지 계획이잖아요. 2030년까지 이런 지자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네. 중간 보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주민들 이거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우리의 생활 경제권이랑 연결된 보고서인 그쵸. 거잖아요. 근데 네. 주민들은 왜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요. 같죠? 그러니까 저도 참 못 이게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행정은 참 신기해요. 네. 이런 거는 사실 기획이나 연구운영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음요 이렇게 알려주고 네.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으면 같이 좀 합시다. 뭐 사실 이런 게 행정기관만의 힘으로 생활권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네. 우린 이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진짜 주민들의 동선을 반영한 생활권이 뭘까? 그리고 진짜 어떻게 하면 좀 지역이 진짜로 좀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를 하려면 당연히 계획을 먼저 알려주고 같이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은 계획 다 짜놓고 우리 이런 계획 있음요. 이런 쪽에 돈 쓸끔 돈이 필요하신 분들 붙으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약간 이게 사업이 아니라 그냥 약간 이렇게 복마전이 돼버려 돈 놓고 돈 먹기 약간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네. 정보를 아는 사람이 되게 제한돼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왜냐 중간 보고에도 잘 모르고 사실 최종 보고에도 사람들은 그냥 작년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했음만 알지 정작 최종 보고회에는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최종 보고하기 전에 중간 보고를 하는 이유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주민 의견을 하나도 수렴이 안 됐다는 얘기. 앞으로도 수밖에 그런 없는 단계가 거죠. 그럼 없는 거잖아요. 이미 최종이 된 거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연구는 최종으로 끝난 거죠.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간 채로. 참 이게 황당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보고서는 그 정부 보고서는 다 비슷한데요. 네. 되게 친절한 면도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면인가요? 네. 항상 정부 보고서는 두껍잖아요. 네. 이게 딱 받는 순간 이걸 언제 다 할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정보 보고서는 앞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네. 어. 오.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박관념 때문에 저 두꺼운 거 다 읽으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안 읽으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 보고서는 앞부분 한 10페이지, 20페이지만 왜냐하면 정부 기관 사람들도 열심히 안 읽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저 논문 빨리 읽으려면 앞에랑 소결이랑 그렇죠. 여기부터 그럼요. 읽고 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논문 초록을 먼저 읽고 네. 읽으면서 이 논문이 나한테 필요한 논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읽는 거죠. 네.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안 읽어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요? 제가 옛날 아르바이트도 했는데요. 네. 청와대에 들어가는 뭔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청와대에는 책을 요약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읽기 알아도 보기 쉽게요. 우리의 대통령이 모든 책을 다 읽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
한 책의 내용을 A4 용지 한두 페이지로 요약해 줍니다. 우와. 정말 엑기스만 뽑았어. 그 아르바이트 쏠쏠했습니다. 저 옛날에 아르바이트 했는데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면 막 다 읽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누가 다 정리해주고. 네. 네. 물론 뭐 본인이 직접 다 읽을 수도 그쵸, 있는데. 그쵸.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그렇죠. 위해 근데 뭔가 워낙 책도 그런 많이 건가요? 나오고 정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런 정보들을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렇죠. 참, 하여튼. 네. 네. 우리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정보를 요약하신 하승우 박사님의 네. 메가시티 요약을 듣고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에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보고서에는 앞부분을 주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앞에서 보시고 필요하겠다 싶으면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 연구 보고서의 목차도 보시면은 단순합니다. 1장이 과학개요, 2장이 충청권 메가시티 현황 및 여건 분석. 이거는 이제 뭐 인구, 교통, 산업 이런 현황들 정리하는 게 보통 이게 모두 보고서의 그냥 기본 포맷입니다. 3장이 이제 기본 구상, 메가시티 기본 구상이 있고, 4장이 충청권 메가시티 산업 경제 분야 전략과 추진 사업. 그리고 5장이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인프라 분야 전략과 추진 사업. 6장이 충청권 메가시티 사회 문화 분야 전략과 추진 사업. 이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보고서의 딱 목차를 보면 느낌이 1, 2장은 어쨌든 뭐 요약과 현황 분석이고 결국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메인인데 핵심인데 3장의 기본 구상이 있고 4장은 뭐냐면 산업 경제 분야예요. 네. 전 사실 이렇게 딱 보고서가 나오면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농업은 산업일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산업만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어려운 좀 측면이 애매하죠. 있는 것 왜냐하면 같아요. 농업은 먹거리랑 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게. 근데 여기 보시면 4장의 메가시티 산업 경제인데 4장의 1절이 충청권 연결의 경제 실현을 위한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인공지능 메타버스. 네, 요새 그렇죠. 메타버스. 많이 나오는데. 전 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있고 2절이 4차 산업혁명 소재 부품 산업 육성과 R&D 플랫폼. 3절이 혁신자원 연계 경제기반 확충과 글로벌 인적 자원 육성. 이게 뭐냐 농업 없어요. 농업은 어디 있을까요? 그럼 이 보고서에. 농업은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없습니다. 네. 네. 살짝 다뤄지긴 하지만 핵심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부분에 없다. 그럼 결국 저희 보시면 이 4개 권역을 합치면 농촌이 꽤 되잖아요. 네. 충남, 충북 일단. 네. 예. 대전도 외곽은 사실은 농사를 짓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이 메가시티의 기본 구상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래는 빠져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렇죠. 뭐 그분들이 메타버스를 하거나 미래 모빌리티를 하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초광역 소재 부품을 하거나. 그럼 이건 어쨌든 그게 있고 두 번째 5장도 광역 인프라인데 결국 이 인프라는 뭐냐면 결국 이제 도로, 철도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게 되게 사람들의 삶과 필수적 영역인데 근데 최근에 아시지만 그 무궁화호 단축됐잖아요. 옥천역에. 네네네. 저 같은 사람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도 불편했어요. 저 그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무궁화호 타고 통학도 했었거든요. 한 그러니까요. 학기 정도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무궁화는 주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초광역 간선 도로만 만들고 네. 또는 철도를 하고 있는 걸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것보다 여기 계속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보면 이 광역 인프라에 되게 중요한 게 기후위기 대비거든요. 사실 온실가스 배출 좀 줄여야 되는데 네. 사실 신규는 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럼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런 대규모 광역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데 딱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고민이 별로 없구나 그런 분야에 아예 대한. 안 하고 있구나. 네. 그런 뭐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아까 보시면 조금밖에 들어가는 있어요. 뭐 기후변화 대응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없고 목차에는 안 들어갔고 중간중간에 나중에 보여드릴 그림에는 아주 귀퉁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기후변화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이 메가시티 사회문화 분야인데 이거는 옥천이랑 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농촌은 다 지금 문화로 약간 취급돼 있거든요. 지역 정체성 파트가 다 이런 약간 관광 산업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볼 때 약간 고민 지점이긴 해요. 네. 그럼 결국 관광 상품만 시키기 위한 지역 정체성은 팔리기 만한 정체성은 살리고 잘 안 팔릴 만한 정체성은
결국은 안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 지역은 꼭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나? 사실 뭐 우리 벽화마 이런 데 가도 되게 약간 주민들은 불편하잖아요. 막. 그럼 사실 이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뭔가 좀 좋은데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놀러 오기 위한 약간 별장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고 사는 주민들은 관광 자원화 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왜 이렇게 구상을 짰을까요? 대전 네. 광역시가 돈을 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농촌에 있는 군단위가 연합해가지고 이런 구상을 만들었다라면은 농촌은 뭘 요구할까? 1번으로 농촌에 농업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게 1번. 네. 그다음에 농촌의 읍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데 고민을 넣어. 이게 2번. 이런 요구사항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전 과장시가 용역을 발주하면 그런 요구를 절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충청권 광역 생활 경제권이잖아요. 이 로고가 작잖아요. 그렇지만 네.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충청권도 네. 충청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의 권역은 아니죠. 맞아요. 충북만 보더라도 충북의 핵심은 청주, 그렇죠. 충주. 네. 청주. 충주도 다시 보면 청주랑 비교하면 뭐 이제는 청주랑 옆에 청원이 합쳐지면서 이제는 뭐 거의 독보적인 네. 존재가 청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충주도 사실은 이제 약간 그냥 북부 권역의 큰 도시 정도이죠. 충남은 어디가 핵심일까요? 충남이 충남. 지금 제일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천안이 KTX 라인이잖아요. 네네네. 천안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가고 있어요. 천안도 곧 100만 도시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럼 결국 보면 충남 충북도 결국 천안과 청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네. 그럼 여기도 만약에 천안과 청주가 용역 계획을 발주하면 거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이런 것도 고민인데요. 아니 이거는 구상이잖아요. 네. 하나에 필요 없다. 그러면 농촌은 농촌에 기반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아. 옥천군청 혼자서 이런 거 하기 되게 부담스러워서 우리 근데 사실 옥천군청 연구가 되게 많이 해내거든요. 네. 정 부담스럽다 하면 뭐 가령 뭐 남부 3군 혹은 남부 3군과 충남도 보면 어쨌든 뭐 서천 예산 뭐 이런 군 단위들 있잖아요. 진짜 농촌에 기반한 군에 기반한 미래 구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구상들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대도시한테 끌려가는 거죠. 빨리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들이 의지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네, 최종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얼른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2030년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네. 2030년까지 사실 하면 사실 올해 지방선거인데 네. 뭐 사실 이렇게 구상 짜서 갈 거면 지방선거 사실 저는 왜 해야 되나? 뭐 윗단위에서는 다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합친다 뭐 한다 다 얘기하고 있고 하여튼 참 그러면 어쨌든 뭔가 정보를 주면서 해야 되는데 정보도 안 주고 그냥 광역단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기초가 따라가야 되나? 약간 이런 이제 억하심정. 네, 이게 무슨 지방자치야?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막 싹트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가시티를 약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노래하고 가요? 듣고 갈까요? 네. 네, 메가시티 얘기를 들으면 약간 황당하고 분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메탈 음악의 팬으로서 오. 또 메탈 음악을 한국에도 내한 공연을 했었던 메탈리카라는 그룹의 마스터 오브 펫이라는 곡인데요. 꼭두각시의 주인이라는 곡입니다. 아. 왠지 오늘 저희 주제와 비슷할 것 같아서 했지만 시끄러운 음악 싫어하시는 분은 볼륨을 낮춰주세요. 네.
네. 8분짜리 노래인데 네. 들으시는 분들은 더 짧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볼 건데요. 네. 아까 이 보고서 2030년까지 광역생활경제권 만들자고 했는데 저희가 2030년을 얘기했던 적이 또 있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언제? 그럼요. 어, 기후위기 특집 때 얘기해 그쵸. 주셨던 티핑 포인트. 그렇죠. 인류가 이 지구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1.5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2030년. 네. 그때까지 진짜 죽으라고 노력하면 1.5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이제 그 뒤로는 엄청나게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온도가 상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이제 통제 불가능하다. 그럼 사실 이거 2030년이니까 똑같이 2030년이면 그런 고민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공개 담겨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까 피디님은? 얘기하신 것처럼 네. 어쨌든 계속 광역 중심 그리고 네. 뭔가 성장, 경제 이런 단어들이 담겨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 하고 있는 거 어쨌든 아까 보시면 연구협력 발주했던 충청권의 일종의 상생 협력단이라고 하는 거는 95년도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이제 거기서랑 이제 그 이제 조금씩 하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처음 나온 계획은 아니고요. 이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이런 구상들을 이미 2012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전, 세종, 청주를 잇겠다 그때. 들어봤어요. 그럼 대전, 세종, 청주를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 세종, 청주를 이으면 네. 거기 중심으로 뭔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렇죠. 거기가 이미 되게 나름의 중부권의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로 사람들이 다 연결되면 그 세 개 지역 중심으로 이제 더 강화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개 지역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 세 개 합쳐져서 되게 커지면은 나머지 더 그걸 싸고 있는 곳은 마치 수도권의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 형성되는 것처럼 네. 일종의 뭐 위성 도시가 되거나 일종의 주거 지역처럼 돼버릴 텐데 네. 그럼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가 맨날 얘기하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을 거냐?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 네. 보고서의 기본적인 논리도 보면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 추진했던 그 메가시티의 그냥 똑같은 아주 비슷한 것들이 왜 필요하냐 물으면 그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뭐 대도시들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도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다극 체제, 그러니까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과 비슷한 기능하는 여러 개의 거점들을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이 보고서에 인용되는 마강래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뭐 압축 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한 4, 5년 됐으니까 4, 5년 동안에 비판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압축 도시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 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분산돼서 널리 떨어져 살면 행정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죠. 우리 면단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안단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인구가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을들이 되게 뚝뚝 떨어져 사는 거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다가 일종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같은 걸 투입하려면 각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시각 자체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대개 이건 행정가나 기획자의 관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메가시티의 기본 구상들은 그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인구는 줄어들어 일자리도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빠지겠지. 그러면 결국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야. 근데 어쨌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 이름으로 돈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 이 네. 돈을 쓰는 게 되게 낭비적이야. 그러니까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려면 인구를 모은 곳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살게 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사람 그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쵸. 그 그림 하나 종이판 그려놓고 혹시 그 안에 네. 저희 때 되게 열심히 했던 심시티라는 게임을 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죠. 도시를 만드는 거. 네. 내가 만드는 도시. 내가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좋겠죠.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을까? 이건 사실 또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게임은 완전히 새로운 데다가 뭘 만드는 거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살고 있잖아요. 몇천 네. 년째. 네. 그럼 거기가 사실 이제 문화와 정체성이 되는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은 행정적인 효율성에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의미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 충청권 보고서도 어쨌든 부울경에 시작했던 그런 보고서들의 고민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뭐 가장 기본적인 구상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일종의 방향을 잡고 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목차랑 비슷합니다. 초강력 경제권의 중심성을 강화하겠다. 네. 왜 해야 되냐?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하고 일종의 지자체가 상호 경제적 번영을 하고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있고요. 네. 방향 2는 광역 생활권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겠다. 네.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연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권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 뭐 되게 좋은 말이겠죠. 네. 일단은 뭐 경제도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도 좋게 만들고. 방향 3은 지역 문화권의 정체성을 강화해서 이런 공간의 매력도 강화시키고 사회 문화적 동질감도 만들고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구상.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딱 나눠서 생각해 보죠. 경제는 중심성, 생활은 연결성, 문화는 정체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긴 보고서가 이제 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민은 그런 거죠. 경제가 일단 아까 보시면 이 메가시티의 기본 구성은 되게 경제적이거든요. 네.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이쪽에 비용 대비 산출을 되게 효과적으로 하자. 그럼 경제는 핵심적으로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연결시키겠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 경제가 중심이 되고 생활이 연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는 흡수, 그러니까 약간 빨대 현상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예전에 보시면 그 서울부사 경부선을 KTX 만들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KTX 만들 때도 KTX가 활성화되면 서울로 사람들이 안 올 거다. 안 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하루에 2시간 거리 되게 생활거리 빨라져서 연결되니까 네.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이쪽 지방 대도시들이 활성화될 거다 얘기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리고 서울 사람들 부산에 자주 놀러 오고 막. 놀러는 갈 수 있겠지만 서울에 네. 오히려 더 많이 살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해서 KTX 고속철도를 만들고 난 뒤로 다시 수도권 중심성이 더 강화됐어요. 네. 그리고 산업도 가령 이런 산업들이 있죠. 의료 산업. 대구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산과 대구의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요. 네. 서울로 다 그렇죠. 가죠.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 산업들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이쪽에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는 백화점, 쇼핑 이런 것도 사람들이 더 이상 지역에 있는 백화점 안 가려고 그러죠. KTX 타고. 그렇죠. KTX 타고 서울 가서 쇼핑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결국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 달리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뭐 이쪽에 연구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사실 메가시티도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중심화시키고 생활을 연계시키게 되면 이게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중핵도시, 거점 도시들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있는 곳은 정말 뭐냐면 이제 나중에 가끔씩 생각나면 찾아와 보는 관광지. 그 사실 이게 되게 중심을 만들고 연결을 시키고 하는 게 되게 좋은 말 같은데 네. 사실은 빨대 현상을 만들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 문화 정체성, 지역 정체성이 진짜 활성화될까?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까? 그냥 지역 그런 공동체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되게 충돌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보고서들은 하나도 안 충돌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는 마치 따로 잘 되고 생활도 마치 따로 잘 되고 문화도 따로 잘 되는 것처럼 되게 만들어 놓은 게 하여간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보고서들이 실제 가질 효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속철을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정부 사업을 할 때 이거 하면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살아날 거다 얘기했는데 왜 지역까지 아무도 못 살아남았을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평등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이런 진지한 자기 반성 없이 좋은 얘기 다 때려 넣으면 때려 넣는 표현보다는 좋은 네. 얘기를 다 모아 놓으면 네. 사회가 좋아질까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제가 볼 때는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 비현실은 이미 약간 집중화된 곳들에는 굉장히 좋은 현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되게 재난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이제 1-7에 있는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고작 보고서 13페이지까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중에 모든 보고서에 있는 개요를 요약한 내용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13페이지까지 부분 보시면 이제 그림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이 모든 구상을 총 집대성한 그림. 그래서 보시면 초광역 연대 사업 유형 1 이래가지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여기가 이제 중에 광역 행정기관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아까 목차가 들어입니다. 사회문화 해가지고 충청권 메가시티 포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협력사업도 보시면 사업유면 초광역 연대사업 있고 광역협력사업, 협력사업은 이제 이쪽에 행정기관 간의 협력사업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초광역 연대사업은 지금 저 이제 화면으로도 아마 그림이 나오고 있을 텐데 보시면은 결국 국가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보시면 규제 자유 특구, 경제 자유 구역, 국가 역시 플랫폼 이렇게 등장하고 거기에 뭐 인구 증감에 대한 뭐 순이동과 재정 자립도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보면 그래서 초광역 경제권 생활권을 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여기 표에서 갑자기 스럽게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죠. 규제자유 특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규제자유 특구가 뭘까요? 말 그대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그쵸. 구역.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규제자유 특구. 근데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부정적이시죠? 아니 아까 계속 이제 네. 뭐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 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놓고 경제를 중심으로 모아놓으면 균형 발전이 당연히 될 수 없는 보고서의 기본 취지와 내용이 아예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규제가 풀리는 것도 약간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경제가 모여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충청권은 특별히 뭐냐면 저희는 하나의 유역을 쓰기도 하잖아요. 금강유역. 네. 이거 옥천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상수도 보전 지역이라서 규제가 많죠. 네. 규제를 하는 이유는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규제 자유 특구를 많이 만들면 어떤 면에서는 조절돼야 될 가령 여기 특히 충청권에 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화학약품을 많이 다루겠죠. 네. 그리고 뭐 미래 모빌리티 사업 뭘 정확하게 뭘지 모르겠죠. 이런 미래 4차 산업이라고 보통 분류되는 것들이 기존에 없던 어떤 과정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일종의 형식적인 규제들이 산업 발전을 제약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대선 후보들이 다 규제 풀겠다고 다니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규제가 생긴 이유는 필요해서 생긴 건데 그럼 그걸 무조건 풀면은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발상인데 지금 그 문제 있는 발상들이 있고 어때 금방 해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를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경제 외에 다르게 존중돼야 될 사람과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옆에 보시면 이제 뭐 기후 변화도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막 표시. 네.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네.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기본적인 것들은 결국 글로벌 경쟁력, 뭐 경제 중심성 이런 것들 만들고 어찌 보면 이런 중심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걸 약간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이거는 경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나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생활의 편의성이나 연결성 같은 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 기본 중심은 산업 경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1, 2, 3번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맨 첫 번째 놓는 것처럼 네. 이 보고서도 결국은 산업 경제가 되게 강조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게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약간 부수적인 것들처럼 이제 다뤄져 있는. 네. 그렇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기후 변화에 대응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알 수 없죠. 뭔가 보고서 이 표만 봐도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약간 상충되는 서로 부딪히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일정 면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성장 중심의 세계관을 어떻게 버리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만들 거냐가 되게 기후위기 대응에 되게 중요한 세계인데 이 세계관인데 사실 이 보고서에는 그런 세계관은 없죠. 여전히 이건 성장해야 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장해야 일자리가 이게 사실 이게 되게 기존에 있던 일종의 사회 발전 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단어는 들어갈 수 있지만 뭐 여기 보면 기후위기 대응 그 정도겠죠. 뭐 일종의 축산업에서의 일종의 뭐 전환이라든지 뭐 이 정도가 들어가고 만약 뭐 탄소 포집 기술을 발전시키 이 정도지 실제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못 하고 있는 게 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처음부터 욕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욕을, 이제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욕을 먹어야 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 중요한. 일단 첫 번째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네. 지역에 되게 중요한 미래인데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미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구상인데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위기 요인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다. 네. 이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한 감점 요인이 한 50점? 일단 저희가 다 본 게 아니라서. 후하시네요. 보고서를 다 읽고 나면 나머지 더 감점시킬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 보시면 되고 사실 이게 저희가 본 게 앞에 개요인데요. 사실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 개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는 네. 이야기들이라서 이제 요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꼼꼼하게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저희 특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네. 또 2부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직 코너 속 코너가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코너 속 코너, 매주 진행하는 코너 예산 투파 보기를 하기 전에 노래를 네. 한 곡 듣고 오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는 메탈리카의 시끄러운 음악인데 이제는 저희의 마음을 담은 노래. 우리는 꼭두가시가 되고 싶지 않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담은 네, 솔가와 이단의 같이 살자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미, 지렁이, 고라니, 호랑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개미, 지렁이, 고라니, 호랑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우리 바람과 물을 따라 여기에 모인 우리 볶아먹고 비벼먹고 무쳐먹고 지져먹고 반기뽕 드는 컵 걱정 없이 같이 살자. 두물머리 지렁이 강정의 고래들 밀양의 할매들 영덕의 대게도 한기뽕 드는 컵 걱정 없이 같이 살자.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잘 살아보아요. 네, 저희 특집을 하고 있지만 이 코너는 계속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냥 꾸준히 예산서를 보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지역 예산 토바보기 코너는 그냥 특집과 무관하게 매번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예산 총칙 봤었고요. 오늘은 아마 시간 관계상 세입 총괄을 보면 끝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세입 세출 총괄을 보고 오늘 이제 세입 총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지방정부로 네. 들어오는 돈. 네. 네. 일단 세입 보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 네. 이제 예수 PD님을 상대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옥천군의 예산 전체 규모가 대충 5,588억. 아, 그렇죠. 와, 정확하십니다. 5,588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제가 군에서 자꾸 주민들이 되게 필요한데 군이 이거 좀 합시다 할 때 군이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비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비비가 옥천군에 지금 37억 정도가 이미 있고요. 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야, 훌륭하십니다. 우등생이십니다. 쉬는 시간에 복습했습니다. 아, 네. 1%를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예비비는 무조건 전체 예산 1%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결국 어쨌든 옥천군은 매년 50억 정도씩은 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진짜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써야죠. 네. 예비비 안 쓰고 아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저희가 이제 더 사실은 쓸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이랑 비교해 보면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작년 연말에 통과된 본 예산인 거고요. 네. 원래 예산은 계속 고쳐집니다. 왜냐 돈이 더 들어오고 더 나갈 때가 생기기 때문에. 추경. 그렇죠. 추경 예산. 추경을 보면 가령 2020년도 옥천군 결산을 보면 6천억이 넘어요. 실제 돈은. 네. 결국 뭐냐면 이 본 예산보다 돈이 훨씬 더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본 예산에 없던 돈들을 나중에 500억 정도 더 써야 됩니다. 그럼 결국 이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사업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하기 싫다. 그렇죠. 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에 100억 넘는 사업이다. 몇십억짜리 사업이다. 이러면 이제 사실 어쨌든 고민은 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돈의 성격이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것처럼 돈이 들어온 성질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한 1, 2억 정도 사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옥천군의 규모라면 언제든지 해도 무방하다.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고요. 어쨌든 그랬을 때 옥천군이 이 돈은 그 돈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네. 세입총괄표를 볼 겁니다. 궁금합니다. 네. 세입총괄표 보시면 이제 옥천군이 2022년도 본예산서 보면 총 크게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00번, 200번, 300번 뭐 이렇게. 네. 자, 이 번호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공통된 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는 옥천군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번호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옥천군에 보통 우리가 재정 자립도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걷어들일 수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네. 그거는 100번, 200번입니다. 뭐냐하면 지방세 수입 100번하고 세외 수입 200번. 이 두 개가 이제 재정 자립도에 잡히는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옥천군의 2020년도 본예산세 지방세 수입은 395억, 네. 세외 수입은 219억.
근데 옆에 보시면 예산서에는 보시면 다 구성비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 예산이 몇 %인가. 네. 지방세 수입은 7.08%, 세외 수입은 3.93%. 네. 둘 합치면 11.1%, 0.1%. 네. 그럼 결국 뭐냐면 옥천군의 전체 예산에서 현재 본 예산에서 자체 예산은 11% 정도다. 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아니 뭐 크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특히나 어쨌든 이게 보시면 전체 예산 보시면 전에보다 11% 정도 올라갔고 네. 사실 이 옥천군 자체 수입도 보시면은 변동이 다 늘었어요. 있습니다. 항상 모든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에 근데 이거 전년도 본 예산 기준입니다. 네. 보시면 어쨌든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올라갔고 네. 보시면 세외 수입은 작년보다 내려갔습니다. 세외 수입도 늘은 거 아닌가요? 액수는 늘었는데 구성비가 보면 작년보다 구성비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액수는 조금 늘어났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폭이 약간씩 변동은 항상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작년의 전체적인 비율하고 올 비율은 비슷하게 1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옥천군은 항상 그 정도란 얘기고요. 그럼 옥천군은 그럼 이 12%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냐요? 했을 때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보시면 300번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가 보시면 몇 프로인가요? 42.84%. 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저희 11% 자체 예산 합치면은 갑자기 53% 정도까지 뛰죠. 네. 이 지방교부세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이거 더 보태가지고 살림해 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400번의 조정교부금도 이쪽에 도에서 도별로 다 이렇게 도 내에도 보면 뭐 가령 청주시나 이런 시하고 군 단위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시 군 단위의 재정 규모를 이렇게 조절해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돈들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럼 보조금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500번 보조금이랑은 무슨 500번 차이인가요? 보조금은 사업을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음. 그래서 이 돈은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애초에 돈을 지급받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가 있어요. 아, 그 국비 매칭, 도비 매칭 할 때 그렇죠, 그렇죠. 보조금. 네. 그래서 이 400번까지 예산은 그래서 아까 보시면 자체 예산은 200번까지인데 300번, 400번이 붙으면 이거는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기들이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재정자주도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자주도 보시면 뒤에 보면 이제 내부거래 예산까지 더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네. 700번 보시면 내부거래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전입금, 그러니까 작년에 못 쓴 돈들, 아. 특히 못 쓴 돈들 중에 이제 저희 나중에 결산서 할 때 배울 텐데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남은 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돈들하고 뭐 기금에서 들어오는 돈들. 기금은 저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쨌든 모든 예산은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들. 네. 그 돈, 모아놓은 돈에서 올해 얼마를 쓰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겠죠. 네. 그럼 그게 이제 세입에 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궁금하셨던 교육비 특별회계도 지방정부가 쓰는 무상교육 같은 것들을 쓰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한 돈에서 이제 가져오는 돈들이 있어요. 그걸 합치면 옥천군의 재정 자립도는 제가 볼 때 대충 60% 정도, 60% 조금 넘는 정도가 될 겁니다. 올해에도.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로 따지면 12%지만 자체적으로 편성을 쓸 수 있는 예산을 따지면 60% 정도 되는 게 옥천군의 현재 예산의 상황이란 거죠. 오. 그리고 나머지 40%가 뭐냐 하면 이제 요 보조금과 뭐 이런 보전 수익 같은 내부 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돈들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옥천군에서 그 전체로 따져보면 뭐 이거는 제가 볼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그러니까 하지만 50%가 재정 자주도가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빡빡해서 숨도 못 쉬겠어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현황은 그렇습니다. 옥천군의 5,588억 중에서 어쨌든 절반 이상은 옥천군이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보조금 같은 사업 예산들은 한 40% 정도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그것들도 그 뭐냐면 어쨌든 보조금도 사업을 하는 예산들이니까요. 이제 옥천군이 사용하는 예산이죠. 그래서 어쨌든 옥천군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은 힘들어 죽겠어는 아니다. 네. 그럼 일단은 뭐 옥천군 그런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자체 수입에 자체 재원의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 뭐 그건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옥천군의 자체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텐데요. 네.
사실 5,588억 중에 옥천군의 지방세 수입은 39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 지방세도 보면 어쨌든 보통 대표적 지방세라고 하는 게 이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네. 네, 소비세나 소득세는 이제 중에 뭐 부가가치세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방 몫을 떼오는 겁니다. 네. 근데 옥천군이 가장 지금 현재 세입 비중이 높은 게 지방 소비세. 네. 예. 근데 이게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낮아서 비중이 높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게 뭔가요? 지방 소비세 다음에. 자동차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세 왜 이렇게 네. 높을까요? 자동차를 많이 타나 봐요. 그렇죠. 네. 군의 자동차가 되게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재원을 보시면 소득세. 소득보다 자동차세가 더 높아요. 그니까요. 예.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소득은 많지 않지만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오, 완전 모험답안. 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의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과하게 많거나. 네. 말씀하신 따지면 옥천군은 소득이 낮은데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그 다음 번이 이제 재산세. 결국 이건 뭐냐 재산의 가치가 어쨌든 높지 않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이 담배 소비세. 네. 담배 피는 분들이 36억이나 1년에. 그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민세가 13억 정도가 거칩니다. 네. 하여튼 이거 보면 어쨌든 지방세 수입은 별로 높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세외 수입인데요. 사실 보면 이 세외 수입이 나중에 결산해 보면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세외 수입은 뭐냐하면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물, 옥천군도 건물, 토지 같은 재산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곳에서 보면 이제 임대 수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이 관리하는 도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뭐 이제 입장료, 주차요금 뭐 이런 네. 것들 통해서 얻게 되는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뭐 여권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보시면 이제 증지 수입, 폐기물 쓰레기 봉투 네.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얻는 수수료 수입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옥천군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통해서 얻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일종의 그 벌금 같은 걸 통해서 얻는 돈도 있고, 옥천군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그 돈들에서 갖게 되는 이자 수익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근데 일상적으로는 일종의 그냥 매년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해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라고 불러요. 다 묶어서. 그러니까 이 예산서 보실 때 보면 이렇게 예산서 보시면 이렇게 맨 앞줄, 그 다음 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맨 앞줄에 다 속해 있는. 그러니까 네. 뒤로 장관 항목 갈수록 이거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이거에 다 속해 있는 예산이란 건데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모아서 이제 경상적 세외 수입이라고. 네. 임시적 세외 수입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보면 이제 뭐 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았어. 그럼 이거는 매년 팔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쪽에 공유 재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수입을 이제 임시적 오. 세외 수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75올해에 옥천군은 75억을 뭔가 이렇게 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그게 있고 뭐 지방 행정에서 이제 과징금 같은 것들도 조금씩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벌금 사용료 다 모아가지고 옥천군의 자체 수입을 구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보시면은 이제 교부세로 들어가면 교부세가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교부세가 한 478억 늘었어요. 네. 25%. 25%나 늘었대요. 그렇죠. 왜 이렇게 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부동산 교부세는 왜 오르냐 하면 수도권에 그만큼 재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가격의 불균등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그만큼 전국 토의 가치가 불균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교부세는 아까 메가시티랑 연관된 것처럼 결국에는 불균등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시급하는 이제 예산이고, 교부세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불균등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느는 게 좋은 게 아니네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또 어찌 보면은 뭐 안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그만큼의 예산이 계속 더 들어온다는 겁니다. 네. 매년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사실 약간 고민 드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년 늘어난 예산이 있다는 건데, 그럼 사실 이 매년 늘어난 예산 잘 쓰면 네.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쓰라고 그렇죠.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2,394억이나 되는 예산은 옥천군청이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한 예산이 아니라 네.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불균등함을 완화시키라고 네. 하는데 쓴 예산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일단 예산을 쓰는.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먼저 그쵸.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은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곳곳에서 잘 살 수 맞아요. 있는가? 그렇죠. 라는 데 쓰라고 있는 돈 같아요. 쓰라고 있는 돈이죠. 그거 잘 써야죠. 심지어 478억이나 늘었으면 작년에 비해서. 네. 그러면 478억의 최소한 증가분에 대해서라도 주민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옥천군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네. 구청 잘하고 있어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는 아까 말씀드린 돈의 조정을 위해서 조정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늘었어요. 45. 그만큼 이건 돈의 불균형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럼 결국 이 45억에 대해서는 물어봐야죠. 자꾸 막 왜 청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대전에서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럼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잘 쓸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나는 살면서 일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하려면 결국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사람들이 올 거잖아요. 나도 여기가 정말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여기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돈들 합치면은 교부세랑 고부금만 합쳐도 벌써 500억이 넘어요. 네. 500억이 넘는 예산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균형에서 받은 예산이니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겠네요. 그렇죠. 올해만 500억이 늘은 거니까 네.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이게 2,600억이 넘어요. 그러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옥천군이 예산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쓸 건가에 대한 사실 저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보조금이죠. 국고에서 내려온 이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한 1,500 정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342억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돈들입니다. 주로.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눈에 띄어요. 네, 국가균형발전 특별하게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이거는 이쪽에 공모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다 지방정부들이 사업을 내 가지고 그 사업이 균형 발전을 해소시키는데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이제 지급하는 건데요. 그 얘기는 옥천군도 189억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균형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진짜 균형 발전이 되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세부 사업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데요. 네. 봐야 되고 어쨌든 시도의 보조금도 적지 않다.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온 돈들이 많다. 네. 있고 700번의 보존 수입도 내부 거래도 보시면 결국 아까 말씀 순세계 잉여금이 보시면 229억 작년에 229억 정도가 이제 더 잡힐 걸 보는데 이거는 결산하면 더 늘어납니다. 오. 네. 그리고 어쨌든 전년도에서 저희가 지난 예산 총칙 볼 때 보셨잖아요. 네. 2월금이라고 명시이월, 뭐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게 있어요. 2월 되는 금들, 뭐 국고 보조금 잔액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전에 잉여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업이 어쨌든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여차저차해서 다 이렇게 다 무너지는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2월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그냥 잔액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일정 정도는 사업을 진짜 행정이 제대로 잘 기획했느냐,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 기획했느냐라고 하는 걸 물을 수 있는 거죠. 한때 옥천군이 이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이 넘었었어요. 1,000억이요? 네, 진짜 많네요. 엄청 많았죠. 그때 전체 예산 한 25%까지 간 걸로 제가 압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척의 결국 행정이 되게 방만하게 운영됐다라고 하는 거고 뭐 어쨌든 요만큼 줄었으니까 그만큼은 조금 더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내부 거래에서 어쨌든 뭐 아까 이 일반회계 기타 회계에서도 왔다 갔다 돈이 하고요. 이런 다른 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들이 지금 있고 또 기금에서 온 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옥천군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돈들 국가로부터도 오고 충북도로부터도 오고 자치에서는 예산도 모으고 그다음에 자치에서도 다른 회계에서 넘어왔다 기금과 특별히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 좀 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과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실제로 효과적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돈들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면 기금에서 도울 수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차입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 돈들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저희가 볼 게 이제 세출 총괄표. 그러면 이 5,588억이라는 돈을 옥천군은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피면서 어쨌든 이 총괄에서는 세부적인 사업들을 명시해 놓지 않기 때문에 총괄표만 보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규모를 보는 거라서 그걸 보면서 옥천군은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돈을 그래서 5,588억 어쨌든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주민복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쓰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보면서 일단 저희가 보는 총괄은 마치고 그러면 이제 저희 그다음부터 뭐 할 거냐면 진짜 이제는 아예 세부 사업을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면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나 청취하시는 애청자들이 파일을 뽑으실 수 있도록 저희 세출 총괄표가 종류가 3개 있던데 무엇으로 보실 예정인가요? 보충 세출 총괄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좀 이제 주민들이 보시기 쉬운 거는 기능별 세출이라서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군요. 벌써 코너 속 코너가 끝났어요. 항상 시간이 길다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노래를 마지막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신곡인 겨울잠이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이제 좀 겨울잠에서 저희도 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이제 겨울잠에서 깨서 목소리도 더 내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 가득해 주셨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봄며 송이 꺾어다 너의 방문 앞에 두어서 긴 잠 실컷 자고 나오면 그때쯤엔 예쁘게 피어 있겠다. 별 띄운 여름 한 컵 따라다 너의 머리맡에 두어서 금세 다 녹아버릴 텐데 너는 아직 혼자 쉬고 싶은가 봐. 너 없이 보는 첫 봄이 여름이 괜히 왜 이렇게 예쁘니. 다가기 전에 널 보여줘야 하는데 꼭 봐야 하는데 내게 기대어 조각 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었구나. 무슨 꿈을 꾸니. 깨어나면 이야기해줄 거지. 언제나의 아침처럼. 빼곡한 가을 한 장 접어다 너의